성북구에서 지금 공공성 강화로 인해 강화를 좀 주민들과 함께 좀 토론회를 가져보자 해서 거창하게 토론하다기보다는 서로 얘기들을 삶의 얘기들을 좀 같이 해보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한번 나눠보자는 취지로 집단회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세 번째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 시내버스 서울의 버스에 대한 지부장님 몇 년째죠 지금? 올해가 20년째입니다. 네, 20년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 초기에 한 2천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거의 이제 조만간 1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요. 근데 박원순 시장 초기에도 이 문제 갖고 이제 공용화를 하자라고 했더니 두 개 회사가 650억씩 연간 그냥 받는 돈이 그렇게 돼갖고 그거를 이제 돌파를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물먹는 하마와 같은 이제 중공영제의 문제점들 오늘 지부장님 우리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 본부 서울 지역 지부장님 모셔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마을 활동가라기보다는 교통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처음에 저희 공공교통 네트워크에서 알게 돼서 이렇게 그전에 고호선 투쟁할 때 공영화 투쟁할 때 함께했던 분이신데 오늘 이제 우리 지역 저희가 이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그리고 노원구에 대한 좀 조사를 하셔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따 강사님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타재만 지부장님부터 해서 중공영제에 대한 얘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부장님 먼저 인사부터. 네, 반갑습니다. 정홍규 전 공공노조 서울 본부장님 몰랐어야 되는데 알게 되는 바람에 퇴근 시간에 아주 오늘 빼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7월 14일부터 이 중공영제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제 서울시 앞에서 거의 올 3월까지 실천 투쟁을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 공공성 관련된 부분 속에서 관심이 있는 분이고 또 지역내에서 이런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일단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있는 민주버스 서울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특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정홍규 대표님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저는 공공교통 네트워크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대입니다. 저 아까 대표님께서 좀 말씀 주셨지만 원래 어릴 때부터 버스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기사님들과 따라다니는 게 일상이었다가 실제 버스 기사는 꿈까지 꾸게 되면 실제 자격증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들고 가면 언제든 버스를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청년정책 활동을 통해서 김상철 정책위원장님을 알게 되었다가 이제 19년도부터 합류하게 돼서 이제 5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지부장께서 저를 추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되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금천구에도 진짜 계속 지역 가가지고 거기도 마을버스 문제 되게 심각해서 대응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매운맛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일단 앞서 이제 강북 지역 4개 지역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은 이 업체 특성이 한번 좀 아시게 되면은 모든 회사가 다 어렵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은 20-30분 정도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텐데요.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예. 지부장님부터 먼저 시작 좀 해주십시오. 오늘 발제할 이 자료는 23년도 가을에 서울시 시의회에서 비공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상철 위원장께서 만드신 자료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현재 버스 중공영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어떤 게 문제인지 그리고 또 대안은 없는 건지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버스 중공영제를 하면서 자아자찬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의 시장들 또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걸 과연 모르냐 알고 있습니다. 버스 중공영제 문제점을 몰라서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봐야 된다. 이거를 오늘 볼 때. 근데 그동안 행정기관의 행태도 독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실제로 현행 제도 시스템 내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준공용제는 준공용제 자체적 부분을 개선해서 조금 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전제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예로 현 버스 준공연의 행정적 측면으로 감대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행정적 측면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어떤 행정적 부분으로 현재 버스 준공제 관련된 부분들을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2004년도에 버스 준공제를 했을 때 그 협약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 협약서인데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업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를 확대하고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건지에 대한 부분, 요 폭 내에서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중요한 협약서가 합의되었고 그 협약은 해지 조항이 없는 협약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협약서라는 게 기간이 정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항이 위배됐을 때 그 사원 변호를 반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실제로 이 준공용제를 준비했던 그 시장은 보건 때부터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보건이라고 하는 시장이 그 시내버스의 어떤 적자, 그러니까 자본 잠식되어 있는 사업장들을 정리하려는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명박이라고 하는 당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이걸 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 놀리면은 당연히 자본 잠식이면 사업주가 문을 닫아야 되는 공간인데 이걸 살려준 거예요, 말 그대로. 뭘로 시민 세금으로. 그러면서 이명박이가 얻어갔던 거는 그 당시 아시겠지만 이후에 대선에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비용도 있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요 책이 그 2004년 당시 이제 준공용제도를 만든 윤준경 당시 교통부장의 저자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본 잠식업체 퇴출 작업이 준공용제 도입으로 중단됐다. 영수업체와 자본 잠식업체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준공용제가 실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재정 지원을 강요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벌써 내부적으로 버스 준공용제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런 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 그래서 결국 버스 준공용제는 부실한 업체를 퇴출하는 것이 아니고 존속시키는 제도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준공용제 제도안에서는 2004년 준공용제 협약서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행정명령 또 행정제재, 퇴출명령 등으로 서울시가 할 수 없는 구조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 윤준병이라고 하는 당시 교통본부장이 이 당시에 이걸 하고 준공용제를 완성하고 이후에 정치적 행보로 가요. 아시겠지만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국창에서 국회의원이었는데 올해 22대 총선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세금 다 갖다 퍼주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입지를 또 헛발에 잡은 거죠. 6페이지를 넘어가. 6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현재 버스 준공용제는 어떤 형태일까? 자, 여기 나온 대로 수익금 공동 관리 무더예요. 가장 큰 핵심은 정상 시스템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뭐냐면 수익금을 어디서 정상하고 어디서 관리하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드를 찍고 아니면 회차를 내만했을 때 이거를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지점이 그 서울시 버스 준공용제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시내버스 내에 그러니까 수익금 공동 관리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구가 버스 사업조합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조합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다 보니까 수익공동 관리를 사업조 내에서 하게 되면 어떤 형상이 맞춰야 되냐면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투명성이 담보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요 관련해서 왜 이거 관련된 부분을 뭐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것 따위 여기한테 했냐라고 하면 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카드 수입 정산과 그다음에 현금 정산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사후에 이거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익공동관리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처럼 수공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업조합 내에 있는 반면에 인천이나 부산시 이런 사업조합 외부에 있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실제로 중공업체 운영하고 있거든요. 부산시는 그 수공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시민단체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와 다르게 시민들이 버스 준공에 대한 불신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그 참여를 보장받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최소한의 투명성은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 그래서 결국 사업조합 내 수익공급과 되면 조합 규약, 그러니까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 규약을 근거로 운영되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외부 몇몇 위원들을 추천해서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아니면 이러한 구조에서 서울시의 재정지원금 지원 방식은 실제 적자분에 대하여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격월로 월 말에 1,000억 원씩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2003년도 기준으로 3월하고 5월에 1,000억 원씩 사업조합이 이체했어요. 서울시는 이제 예산의 평균된 금액을 총액 기준으로 해서 월마다 사업조합에 지원을 왜 사업 검증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뭐 때문에 줘야 되는지 이런 규정이 없어요. 자, 7페이지 좀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 자, 이 표를 보시면 좀 다른 관점에서 본 건데요. 서울시의 버스 중공업체 지원 방식은 버스 대당 정산 방식입니다. 대당. 이 말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가 대수, 즉 버스 대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만약 내가 이제 버스 사업자다, 그럼 인가 대수를 유지만 하고 실제 10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9대 정도만 하게 된다면 운행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인가 대수만 유지해도 대당 정산 방식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이런 구조다 보니 업체에서 어떤 게 수익을 극대화할지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여기 보면 그래서 실제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표입니다. 이게 만약 현재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가 아시겠지만 간선하고 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행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현행의 인가대수 지원하는 방식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인가대수로 지원한 대상 지원금 즉 경성운수는 맨 위에죠. 2억 3천 정도 대당. 남성교통은 대당 2억 4천 정도입니다. 그럼 이거를 대당 지원 방식을 운행거리 방식으로 만약에 바꿨다고 하면 조금 다른다. 운행거리 즉 킬로미터당 지원 방식의 금액을 동일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요걸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자,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주가 차량만 보유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킬로미터당으로 지원을 바꿨을 때에 대해 그 재정지원금 낮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서울시도 이거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8페이지를 좀 넘어갔습니다.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표준 운송 원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당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형태로 보존을 할 건지를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표준 운송 원가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경영주의 경영 비용, 즉 운영 비용이 모두 표준 운송 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좀 부탁드리고요. 다 예, 9페이지. 예. 자, 요게 보면 이 보유비 항목에 남아 있는 항목입니다. 실제 이제 그 표준 운송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면 이런 구조에서 수익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가 아주 악랄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제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 신림동에 한남 여객 운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2011년도에 이제 박복표라고 하는 그 아주 사악한 인간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정비 노동자를 6명을 정비직에서 하루아침 운전직으로 발령을 해요. 강제로.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자, 여기 보시면 정비직 인건비하고 사무직 관리직 인건비라는 게 이 보유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남여객공사 정비사가 실제로 1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을 때 15명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다 지원을 해요. 고용을 하더만 사업주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비사를 많이 쓰게 되면 자격수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정비사들을 하루아침에 다 내쫓아버립니다. 운전직으로 발령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복지비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복지비 항목이라는 게. 이 복지비 항목을 세분화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 복지비를 대당 얼마를 지원하는데 이걸 가지고 보통 회사들이 식당도 운영하고 식대도 지급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아끼려고 어떤 현상이 나냐면 식당 운영을 아웃소싱을 해요. 그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입차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이다 보면 그 아웃소싱에서 들어온 사업주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식사약침이 너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현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한 끼당 최저 식대 기준으로 1,790원을 잡았다. 1,700원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표준운송과 관련된 이 보유비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사업주들한테 미리 알아서 해먹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페이지 있습니다. 일단 16페이지. 자, 이게 뭐냐면 2004년도에 이제 버스 중공제 제도를 만들었던 윤준병이라는 사람이 어디 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0년 6월로 기억나는데 서울시의 기본적인 버스 중공제 시스템을 세계의 브랜딩을 추진하겠다. 말 그대로 이 관련돼서 세계로 좀 널리 알리겠다. 이 제도는 너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민 세금으로 업체들을 배불리는 것은 이미 선진국을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 질이 좋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표입니다. 이게. 이 표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평균입니다. 여기가 쭉. 근데 이게 보시면 좀 넘어갔다. 앞으로 한번 해. 근데 이거를 이제 표를 일본어 만든 이유는 여기 잘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관악구, 금천구, 그 다음에 양천구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밑에 있는 데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서. 말 그대로 저겁니다. 수익이 나는 노선에만 집중해요. 다 버스들. 수익이 나는 노선에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지가 낮은 지역에는 서비스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표로도 확인이 되는데 그 잘나신 윤준병이라는 사람은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자아자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린 거고요.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적 흉통성 평가표예요. 이게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서울연구원, 그러니까 서울시 소속에 있는 그쪽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10페이지 거꾸로 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윤준명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실제로 주장하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주장하는 지표는 바로 그 서비스 평가 점수가 매년 상승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됐고 서비스도 좋아졌다라고 자아자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평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것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업체입니다. 업체 순위에 따라서 기본 이윤도 모자라서 성과 이용까지도 보장하는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평가 점수라는 걸 해년마다 매깁니다. 그런데 매년 서비스 평가 점수가 상승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지점을 한번 봐봤어요. 바로 서비스 평가 매뉴얼이라고 하는 항목 중에서 사업주가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그 항목을 축소를 합니다. 이 계룡새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서비스 평가 점수도 떨어지고 모두 나쁘고 하면 이게 버스 종류가 유지될 필요가 있냐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으니까 매년 공개되는 점수가 작년보다는 조금은 높아야 돼요. 서울시 입장에서. 이게 왜냐하면 고객들이 방어가 쓸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평수가 낮으면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공격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는 겁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사고 발생됐을 때 과거에는 뭐 대물 피해, 안전사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었는데 이거 바꿉니다. 사망자 중심 통계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점 요인이 되는 항목들을 이런 식으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작년 대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어야 됩니다. 12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아까 제가 한남역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2013년도에 정비 노동자들에 관련돼서 인원 관련된 부분도 구성을 뒀고 임금을 착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 그러면 이게 진짜로 맞는 거냐라고 해서 그때 신용나가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때 나온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표준 원가는 이 항목에 따라 사용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운행에 드는 총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계산상의 항목에 불과하며 따라서 버스 중후용제 보조금은 버스 회사 경영에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한 점에 비추어 업체가 보조금을 항목별 표준 원가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회사의 적정 이율을 넘어 책정하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용도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정식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제도 지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경영상의 적자를 보존한다는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안타까워요. 이런 걸 봤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서울 시민들은 이제 환승제도가 있고 과거보다는 좀 서비스도 좋아지고 하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 호점에서 다 틀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그래서 좀 어쨌든 좀 짜증도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운수업계 보조금 항목을 보면 여기가 몇 페이지죠? 네.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표가 13페이지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서울시 예산 지침입니다. 이걸 보시면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두 가지가 있어요. 지자체가 운수업한테 요로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유가보조금, 그 다음에 비수익 결손 노동에 대해서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이 표를 보면 서울시 예산서인데요. 예산서상 운수업계 보조금은 인건비, 물가 인상 등 운송비용 지속 증가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
사실은 이 서울시가 저렇게 지원하고 있는 건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방식으로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영상의 적적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뭐를 근거로 그걸 얘기할 거냐. 이런 상황에서 이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 금융으로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본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경영상의 적자로 보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민 세금이 이제 버스 업체들한테는 진짜 그냥 공돈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갖다 위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체가 비교를 해봐도 15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딜로이트 회계법인이라는 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서울시 버스 중공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숫자나 수치로 반박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서울시의 형태였습니다. 사후 정산을 통해서 이런 수치에서 우리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 표를 보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만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럼 우리 논의는 무엇으로 그걸 반박할 수 있냐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제 2014년도 8월에 서울시가 직접 요격을 해서 나온 딜로이트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말하면서 여기서 나온 것들을 봤을 때 문제점이 많은데 왜 얘네들 이거 안 해? 그럼 얘들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서울시는 내부 보고서가 따로 있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한 번도 공개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검증된 것처럼 말하는 서울시 주장,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딜로이트 관련된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중공영제가 이제 광역시에서 진행을 하다가 경기도에서도 이제 중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공공관리제도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중공영제를 고민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경기도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경기도가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서울시의 중공영제 모델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중공영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벌써 서울시의 버스 중공영제 스스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방식은 서울시의 방식은 도입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 이제 뉴욕시의 중공영제가 서울시의 버스 중공영제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좀 높은 반면에 민영 소요를 기반으로 하는 싱가포르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딜로이트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페이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버스 중공영제를 공영제로 운영 체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시에서 용역발전에서 만든 자료예요. 딜로이트에서 보고서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4년도에 딜로이트 보고서에 있는 이 지표를 가지고 서울시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요걸 보시면 됩니다. 비용 1, 2. 다시 넘겨주세요. 앞쪽으로. 예. 그거 말고 하나 더. 아까 그 표로.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존의 버스 중공영제보다 재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영제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근데 이 표를 서울시가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왜곡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부 내역을 보면 비용, 자 세부 내역의 비용 1, 2를 보시면 이거는 일시적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차고지를 매입하거나 노선을 매입하는 비용은 이제 초기에 전환할 때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편익 밑에 있는 편익을 보면 연도별로 토지운송과 지급액 즉 중고용제, 공용제 차이가 한 2,800억 정도인데요. 이것을 매년 발생하는 편익입니다. 이건 2,800억. 그 다음에 최적 배치로 인해서 만드는데 3,500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공용제 전환 비용이 초창기에 1조 700억인데 이후에 공용제로 5년간씩 전환하는 효과는 매년 6,300억 정도가 발생이 돼요. 매년. 그렇다면 초기에 일시적 비용으로 들어갔던 6,700억 원의 비용이 매년 편익으로 발생되는 6,300억의 효과가 누적되었을 때 그럼 몇 년 정도면 생각되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이 표상으로 확인하면 3년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표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떨어뜨려 놨으면 틀리죠. 보는 관점이 틀려지잖아요. 자 6,300억과 1조 700억 차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들어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거를 얘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판단하면 단지 노동조합,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이제 고용조정을 검토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기 대통령이나 반대 투쟁을 하면서도 왜 계속 사업주 배불리는 이 중공제를 계속 하고 있느냐? 가능하다. 해봐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딜로이트한테 다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요. 좀 이렇게 표로 좀 이렇게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설명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난친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 2014년 기준에서 버스단 인수 비용이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 인수 비용 나와 있죠. 2023년 기준에서 7,600대였고 대당 1억 1,000만 원 정도를 가정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노선 매입 비용은 이제 7,100억으로 나옵니다. 여기요. 노선 매입 비용. 노선 매입 비용이 어떤 거냐면요. 차량 개인 택시라는 남발. 그 다음에 버스로 말하면은 그 노선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7,100억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차량 차고지 매입 비용과 이런 부분을 다 합했을 때 1조 700억 정도 나왔다라는 게 이제 딜로이트의 보고서입니다. 자,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런 요 표는 울산에 있는 신도객이라는 업체가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객을 이제 다른 업체에서 인수를 하면서 감정평가한 표예요. 근데 이제 신도객의 실적은 이제 총 72대인데 차량이 28억 3,600만 원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나누면 버스 한 대당 3,900만 원 정도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아까 나왔잖아요. 1억 1,000만 원. 그렇죠? 여기 위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럼 이 기준으로 볼 때 이제 현재 서울시내 버스 한 대당 4,000만 원 정도면은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럼 앞에서 주장한 서울시내 버스 대당이 뭐 1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차를 처음에 매입을 할 때는 1억이 넘어가요. 버스 차량이. 근데 자신하게 보세요. 버스를 중고차로 구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내 버스에서 운행됐던 거에 대한 중고 차량은 한 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 중고 차량은 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신도격 사례도 봤을 때 1억이 넘는 서울시 평가와 달리 실제로 한 대당 3,9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중고차 시장도 없고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 자 여기 옆에 표를 보시면 그 투기자금인 사모펀드가 인수한 신규운수입니다. 신규운수를 인수하기 전에 얘네들이 총 117대인데요.
요 관련돼서 44억 4천만 원 정도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당으로 나누면 신도역보다 더 떨어집니다. 3,700만 원 씁니다. 버스 한 대당. 그럼 노선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자, 신규 운수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말고 여기 체크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이 아마 노선 비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비유동자산만 놓고 보면 90억 정도이고 신규 운수 노선은 총 7개 노선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걸 나눠보면 노선 하나당 12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표에 이제 도원교통의 경우도 이제 그 사업펀드에서 인수를 했는데요. 노선 한 개당 3억 3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노선의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지선버스, 그러니까 노선이 짧은 노선들 경우는 한 3억 정도인 거고요. 그리고 간선버스라고 하는 이제 파란색 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 거리가 길어요. 그리고 승객들도 많이 탑니다. 이런 거에 차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한 10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상업펀드에서 사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왜 못하냐 라는 쟁점이 발생한다면 실제 어느 정도에 살 수 있냐라는 기준이 바로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20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서울시와 런던을 비교로 이제 서울시 중부경제는 고비용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편입니다. 고비용에 요거만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66개, 7개 대형 업체 플러스입니다. 자, 차량 대수 7,521대 8,743대. 그러니까 런던이 더 크니까 서울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표고요. 다양한 개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중고경제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강력화 형태로 만들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법 중에 악법, 공수사법 이 부분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현행 구조에서. 그러면 시민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대수를 줄일 수 없고 또 다양하게 대중교통을 개편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21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공운영을 또 버스 준공경제를 개선하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는 너무 넘쳐납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로 사업주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공경제 회각세입니다. 2014년도에 딜로이트 회계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최소한 간선 노선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파란 버스. 이 버스만이라도 표준 운송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벤치마킹을 좀 하자. 했으나 이 표에 나와 있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진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 버스 중공제 사업장의 노선 중에서 한정면허, 그 다음에 입찰 가능한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쟁 체제가 가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기 보시죠.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운영의 효율화나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2014년도 딜로이트 보고서의 핵심은 공영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딜로이트가 제안한 운영체계 개선이나 그다음에 중고용제 개선 중에서 현재까지 하나라도 진행된 게 있냐 이거를 검증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현재 중고용제 이제 개선 마냥 나올 때 이 당시에 나왔던 이런 주장들 이들이 한 게 있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먼저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2024년 6월 7월 1일부터 준공을 했으니까
이 버스 중고용제 20주년을 기념하는 중고용제도 개선을 위한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근데 많은 영역과가 나오더라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도 딜로이트 보고서의 내용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딜로이트 보고서가 최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영역을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 바로 저는 2014년에 나온 딜로이트 보고서 결과를 왜 아직까지 서울시가 진행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점검 속에서 얘들이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20년을 기념하는 용역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이거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좀 땡겨서 해주시겠어요? 네. 예.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예. 걸려서. 그러면 일단 20페이지를 넘어가고 22페이지 넘어갈게요. 23페이지를 일단 넘어갈게요. 요거는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이제 경기도 중고용제 모델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시내버스 중형제 추진 방안 연구용 자료입니다. 이게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중고용제를 도입에 있어서 노선 기반 공공관리제로 전환합니다. 그럼 왜 노선 기반이냐? 그러니까 노선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경기도는. 왜냐하면 노선을 조정하거나 노선을 관리해야만 업체를 통제할 수 있고, 노선에 대한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오지 못하면 서울시 버스 중공제가 경기도 똑같이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표에 있습니다. 그 언급된 내용이 노선이 민간 지원 방식은 사업자 돼 있고 민간 위탁 방식은 관할 관청에 있다는 것을 차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민간 지원 방식을 서울형 중공제를 보고 있고, 민간 위탁 방식, 즉 노선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공공관리제 모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중공제물의 가장 큰 핵심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가 이 관련해서 조금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공영제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중공영제를 하고 싶은 사업장이 있으면 니들 노선 하나씩 내놔라고 해요. 내놔라고.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40%, 그리고 재정지원금 60%는 그냥 공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노선들 니네들 갖고 있지 말고 내놔. 그걸 내놓으면 너네들한테 중고용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1순위를 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경기도 지자체에서 인수한 노선과 개인업체가 갖고 있는 노선의 경쟁을 통해서 천천히 걔들이 갖고 있는 노선들을 흡수하는 형태로 가겠다는 게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운영제의 핵심입니다. 서울하고 완전 틀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2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영 체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버스 중공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은 외려 공영제 비용이 적습니다. 앞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럼 단기적으로 논하는 부분은 노동자 임금 부분과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는 비용은 추가될 수가 있어요. 공유제를 했을 때. 그러나 노선 시설 비용은 아시겠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당연히 감안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면 노동자 임금 관련된 점만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서울의 경우는 솔직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현재 버스 중공영자에서는 임금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영제로 전환될 경우에는 역으로 버스 노동자 임금이 줄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줄지 않게끔 만들 거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아산시하고 제주도에서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제 비용을 보면 서울시하고 너무 비교가 차이가 많이 나요. 할 수 있어요, 서울시도.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우리의 대안이 필요한데 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현행 서울시 버스 중공영제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중공영제 방식을 좀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래가 고용제를 못하겠으면 최소한 노선권 관련된 문제, 아까 이제 경기도문제가 이 문제로도 일단 먼저 접근을 해라. 그리고 현재 보유만 하고 있으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운행거리, 니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요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이 지금.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31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현재 서울시 버스 중간결 이름에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중고용제제도 개선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더 나아가서 중고용제 개선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전문가 그룹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아무런 대안을 더 이상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 그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중고용제 개선을 위해서 여론조사가 나오더라도 현행 구도에서 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업체가 안 하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따라서 중고용제 20년을 기념해서 개선 방안을 위한 영역조사 결과가 조만간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도 우리 충분히 어떻게 나올까라는 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용제 제도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시민 세금을 먹는 물먹는 하나다. 그리고 서울시의 발주로 결과 보고서가 나온 딜로이트 보고서만 하긴 하더라도 현 중고용제는 공용제로 전환하는 비용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중간중간에 좀 넘기긴 했는데 저는 지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중교통을 버스로만 한정해서 봤을 때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진짜 실제로는. 근데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거나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주들이 어떤 형태로 이걸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난 그게 불만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다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대중교통 요금이 싸거나 아니면 환승제도 때가 좀 편하다는 건 결국 다 우리 돈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곳간에 시민으로서 채고 있는 건 업체들밖에 없는 겁니다. 또 저는 현재 버스 중공영제는 얼마든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더 나가서 그 공공성이라는 부분은 대중교통의 주인은 결국은 서울 시민인 거고 민중인 거고 노동자인 거다.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줘요. 딜로이트 보고서를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대중교통에 관련돼서 특히 중공영제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중교통의 주인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좀 그 문제점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생소한 단어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좀 들으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부장님이 좀 답답한 마음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들으시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얘기를 들어보니 안에 이제 이 업체들이 돈도 그냥 회계 그냥 대충 해서 돈 타가는 것 같고 문제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왜 해결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현재 우리가 이런 거 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중공영제, 공영제라고 하면은 사실 버스 공영제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그동안 그 버스 회사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요와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들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주부장님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 세금과 그리고 이제 요금으로 다 나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들어오는 게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로 오는 거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사실 저 구매국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근데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접근을 참 못해 왔다. 그 이유는 뭐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주제를 이번에 그 집단한테 끌고 오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어쨌거나 처음 생소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질문이라든가 좀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시면 얘기 먼저 해주시죠.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수익금 공동관리 모델에서 그 버스 운영비에서 요금 수입을 뺀 부분이 버스 지원금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 요금 수입의 전체를 빼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요금 수입이 얼마가 나오든 이 버스 회사가 가져가는 돈에는 영향이 없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이런 거죠. 그 아까 제가 표준 운송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데 이 업체별로 이 대수가 다 틀려요. 그럼 그 관련된 비용이 예측이 되는데 실제로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어떤 회사는 얼마를 벌었는지 어떤 회사는 얼마가 많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총으로 받아서 그냥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 60 몇 개 업체가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만큼 벌었어 이거예요. 그냥 요걸 뺀 나머지 금액을 다 보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 절차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금으로 뭐 엄청난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분은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개념 속에서 그런 식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그 집들 도둑놈들이 그냥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후 검증하고 있다. 그 데이터 받아갖고 그런 말도 우리도 할 수 있죠. 뭐 걔들이 주는 자를 받아갖고 그렇게 되면요 버스에 사람들을 안 태워도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가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104번 거기에서는 지금 승객 수를 체크해서 기사들을 계속 압박을 가한다고. 그거는 이제 그 전혀 그 버스 중고용제 표준 운송가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이제 수익이 자꾸 줄어들면서 재정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사업자한테 승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는 지적들을 계속해요. 아까 저희가 그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표를 본 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운수업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앙차로 다니다 보면 아실 거예요. 같은 노선으로 가는 차들만 줄줄을 다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지역에서는 차가 안 다녀요. 그런 데로만 몰리는 겁니다, 차들이. 그래서 지금 승객이라는 개념하고 틀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기사들을 좀 탄압을 해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근본적 원인은 그냥 수익 내기 위해서 수익것을 모두 집중해버리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기본적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이동권 자체가 이 강북에도 보면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마을버스 아니면 다니지도 않는 동네들이.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수익이 나는 데로만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보니까 구조가 저는 사립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사립학교 똑같은 것 같아요. 사립학교도 만들어만 놓으면 정부가 돈을 다 갖다주고 네. 자기네가 그 뺐으면은 정부에서 채워넣는 구조인데 똑같은 구조인 것 같아서 좀 진짜 난감한 것 같고 이 공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 사실 그것을 또 우리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누군가 이걸 뭐 조직을 한다든가 뭐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그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동인의 사업장에서 지금 투기자고 기능적인 사업펀드가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업펀드가 회사를 인수할 때 아까 평가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노선권과 버스 대단 이런 부분에 기준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그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사업자가 상업펀드에다 그걸 인수할 때 왜 서울시를 못 사냐 이거예요. 다 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한 회사에 한 노선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정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노선권을 가져와야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제재나 여러 가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운행에 있어서 배차관계 어떻다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사업펀드를 인수하잖아요. 서울시가 할 수 있어요.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노선이 매물로도 나와요. 근데 아까 이제 표를 보셨지만 인수를 할 때 노선 매수 비용, 차량 매수 매입 비용이 딱 기준이 나왔어요. 사업펀드에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야. 서울시는 더 이상 이제 관련돼서 그걸 어떻게 그걸 따질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목에 살 거냐, 나눠서 살 거냐. 그 나눠서는 아까도 처음에 초창기 650억짜리 회사 두 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이제 큰 노선 많은 데로 사기에는 만약에 부담이 사실 저 1조 정도면 저는 이제 서울시 예산에서는 부담이 되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는 방식이 여기 뭐 은행 뭐 채권을 받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좀 차입을 하든지 이러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그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돈이 이제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적자 기업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이유는 뭐 땅 투기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차고지가 넓지 않습니까 땅이. 그리고 도시가 커지면서 땅값이 올라가. 외곽에 있던 처음 시작은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도시만 주요 지역이 되면 땅값도 올라가는 거고 이런 걸 보고 내려오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제 적자들은 어느 정도 있는 노선부터 인수를 하든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울시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냥 이제 그 업주들 그 자본들 위주로만 편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노동조합 산업도 좀 열악해요. 한국노총이 또 다른 여건이 있다 이유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가 한국노총인데 한국노총 쪽에서는 뭐 거의 뭐 이제 같이 사측과 손을 꼭 잡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 아까 그 공영제 전환했을 때 그 비용에 관련된 게 1조 한 740 정도 됐는데 올해는 벌써 지금 아까 정부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9천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1조가 무조건 넘어간다고 봅니다. 올해 1년에. 이제 지원금입니다. 지금 버스 기사 월급도 다 이제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울시 돈으로 운영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면. 네. 서울시 돈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공공성으로 예, 따진다면 맞아요. 예. 서울시 돈으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또는 또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복지 예산을 그렇죠. 따진다면 네. 그것도 문제가 될 건 아닌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돈들이 사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복지로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자본가들 배불리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들여다볼 구조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건 진짜로 사회법하고 똑같은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놔라고 무조건. 저는 기본적으로 중공영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봤어요. 제 한남도 병원수 거를 그때 당시 투쟁을 하면서 너무 분노를 많이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사업주들 이렇게 바꿔주는 놈을 저도 어딘가 대단히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 저도 그때부터 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 사실 네. 버스에 제로 베이스 경영만 하면 다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원금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눈먼 뭐 너무 액수가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6시 2분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이제 중공영제를 먼저 배치한 이유는 저희 지역에서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마을 버스에 대한 공영제 이거를 그 지역 자치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모색을 해보자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올 초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중공영제 일반에 대한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가 포함된 얘기를 좀 1시간 동안 얘기를 좀 나눴고요. 저희 한 5분 정도 쉬고
5분 정도만 쉬면 될까요? 네. 그냥 한 10분까지 쉬죠 뭐. 예. 8시 10분에 마을버스에 대한 얘기 듣고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드리죠? 예. 예. 저 지금